나중에는 그 아파트로 다시 이사를 오더니 손녀딸 등굣길까지 미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 알려지고 난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벌어져선 안 될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2019년 4월 17일에 다들 기억하실 방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 일명 안인득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이 사람 범행 당시에 조현병이다 뭐다 해서 말들이 되게 많았는데 사건 발생 직전에 충분히 위험한 놈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졌음에도 이 범행을 막지 못했었습니다. 안인득이 피해망상이 정말 극심했었거든요. 뭐 아래층 여고생이 나를 위협한다. 이런 망상에 빠져서 상습적인 스토킹을 하기도 했었고요. 무단 침입까지 시도를 했다가 집 앞이나 엘리베이터에 오물까지 뿌려요. 신고는 또 왜 안 했겠어요.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신고를 했는데 문제는 경찰의 반응이었죠.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일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사건 접수조차 안 받아준 거예요. 결국에는 이 무관심이 방화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이전부터 그런 시각들은 있었지만 이 사건이 있고 나서는 조현병 환자를 향한 어떤 혐오의 시선이 전보다 더 확대되고 심해졌었습니다. 모든 조현병 환자가 흉악범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어떤 묻지마 살인 사건이라던가 강력범죄 가해자로 붙잡히다 보니 대중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갑자기 이 안인득 이야기를 왜 했냐면 오늘 전해드릴 사건도 망상에 빠진 어떤 사람이 저지른 범죄거든요. 정말 사소한 다툼을 계기로 지속적인 망상에 사로잡혔던 한 남자가 결국에는 끝내 살인자가 돼버린 사건입니다. 내용 바로 전해드릴게요. 사건이 발생한 건 2018년 10월 29일 오후 2시 16분경이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에 그 한 아파트 단지 내에 공원이 있었어요. 평소처럼 주민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하는 평온한 오후였어요. 당시 67세 여성 이 씨도 이 산책로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걷다 보니까 느낌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 뒤를 되게 바짝 쫓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딱 봤더니 웬 남자가 쫓아오는데 뭔가 기색이 수상한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급하게 피하듯이 발걸음을 옮기려고 했는데 바로 딱 그 찰나에 갑자기 그 남자가 이 씨 뒤로 성큼 다가오더니 뭐 피하고 방어할 틈도 없었어요. 그냥 바로 흉기를 휘두릅니다. 16cm 정도 되는 다용도 칼이었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저항도 못하고 그대로 칼을 맞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으로 안 끝납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특히 목 부위를 집중적으로 찔린 거죠. 바닥에 쓰러졌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장면인데 이 남성이 이 씨 등 뒤로 올라타서 이미 공격한 이 씨를 무차별적으로 찌르기 시작해요. 결국에는 과다출혈로 정신을 잃게 됩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바로 119와 경찰에 신고를 하거든요. 근데 이 남성은 뭐 다 포기했다는 듯이 도주도 안 하고 태연하게 출동한 경찰한테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돼요. 이 씨는 구급대가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오후 2시 40분경에 사망하게 됩니다. 산책로에서 산책하러 나가던 그 순간에 1시간도 안 돼서 자신의 목숨이 사라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면 이 남자는 대체 누구냐? 공원에서 벌어진 뭐 묻지마 살인 사건이냐? 그렇진 않았고요. 경찰 조사를 해보니까 이 두 사람이 이미 서로 알고 있는 관계였다는 게 드러나게 돼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일단 이 살인자의 정체와 범행 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사건의 전말까지 전해드릴게요. 이 씨를 살해한 남성, 광명경찰서로 연행이 돼서 조사를 받는데 64세 김 씨라는 남성이에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동안의 이 사람의 행적이 뭔가 좀 많이 특이한 거예요. 이전에 이 아파트에서 살다가 이사를 갔었대요. 그러더니 2017년 12월에는 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한 달 전이었던 2018년 9월에는 이 아파트로 다시 이제 입주민이 돼서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살다가 이사를 가더니 경비원으로 다시 와서 일을 하고 또 다시 이사를 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아니 이 아파트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더군다나 다시 돌아와서 저지른 짓은 살인이었죠. 그럼 결과적으로 같은 입주민을 지금 죽였다는 건데 이유가 뭐였냐? 이렇게 말해요. 원래 나는 그 사망한 사람한테 악감정이 있었고 내 인생이 이렇게 잘못된 건 그 사람 때문이다. 환청이 들려서 쫓아가서 죽인 것뿐이다.
계속 막 이런 식으로 환청 어쩌고 망상 어쩌고 횡설수설 하는 거예요. 이게 또 경찰 입장에서 환청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쎄했던 거예요.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추가 수사를 해봤더니 문제가 있기는 했었어요. 사건 발생 2년 반 전이었던 2016년 4월에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던 거예요. 조현병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조현병 하는데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자면 과거에는 정신분열증이란 단어로 많이 불렸었어요. 사고, 감정, 지각, 행동 여기에 이제 이상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 중에서 환각과 망상, 비논리적인 사고 등의 증상이 있고요. 이외에도 뭐 음성 증상, 인지 증상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김 씨의 경우에는 환청, 망상, 공격성, 판단력 저하 이게 되게 심각한 수준이었던 걸로 밝혀져요. 자, 진술도 들어보고 또 경찰이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드러난 내용들을 토대로 이 사건의 전말을 한번 정리해보면 들어보면 충격 그 자체예요. 사망한 피해자, 그러니까 이 씨의 입장에서는 진짜 오다 가다 평생을 살면서 옷깃도 스쳐서는 안 될 악연이나 다름없는 사람이거든요. 두 사람의 악연은 2017년 봄부터 시작이 됩니다. 김 씨가 원래 이 아파트에 살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게 2016년 10월이었거든요. 조현병 진단 받고 6개월 후에요. 그때 이 피해자가 김 씨 옆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피해자 이 씨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현관문 앞에 복도에다가 쓰레기를 잠깐 놔뒀던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좀 과하게 행동을 합니다. 이 씨를 불러서 막 시비를 걸기 시작한 거죠. 이때 좀 서로 간에 말다툼이 있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날 이후로 김 씨가 지속적으로 이 씨 집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되게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로 옆집에 살고 있으니까 또 오고 가면서 얼마나 자주 마주치겠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비슷한 갈등 상황이 반복이 됩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김 씨가 피해망상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 여자 가족이 나를 미행하고 있다.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감시한다. 그러면서 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앙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복도에 쓰레기 잠깐 내놨다는 이유로 이웃을 죽이고 싶을 만큼의 원수로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상한 집착이 이후로는 더 심해져요. 다음 해인 2017년 7월에 김 씨가 부평구로 이사를 가거든요. 갔으면 뭐 더 이상 안 보니까 김 씨 입장에서는 뭐 본인을 뭐 이렇게 해하려고 한다 이런 불안감에서 벗어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본인은 여기서도 뭔가가 불안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씨를 감시해야겠다라는 결심에서 나온 게 뭐였냐? 바로 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취업하는 거였어요. 당당하게 와서 내 업무 시간 동안 언제든지 원할 때 감시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되면 스토커가 우리 아파트 경비원이 된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이미 이때부터 이 씨 가족들이 느꼈을 불안감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12월에 결국 이 아파트에 경비로 취업을 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것만으로는 본인 성에 차지 않았던 거지. 다시 그 아파트로 이사를 옵니다. 그게 2018년 중순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 씨 근처에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취업까지 했던 사람이라면 퇴근하고 나서의 그 시간을 견디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이 사람들을 감시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이사를 결심한 게 아닐까 싶어요. 이런 행동이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위협한다고 느끼는 대상의 곁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 심리가 뭘까? 제가 또 찾아봤더니 통제를 통해서 자신의 불안을 완화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해칠 거라고 믿으면 그 사람의 행동을 가까이에서 내가 지켜봐야만 언젠가 공격받을지 모른다라는 이 불안감이 줄어든다는 거죠. 자, 그렇게 다시 이 아파트의 입주민으로 돌아와서 했던 행동들을 보면 차라리 귀신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소름 돋아요. 피해자가 4층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몇 시간이고 4층을 오가는 입주민들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씨에게 손녀딸이 있었어요. 이 손녀가 학교 가는 모습을 딱 보고 뒤따라가기까지 합니다. 이미 이때부터 너무 지금 위험한 상황인 거잖아요. 어린애를 쫓아간다는 게. 적극적으로 경찰 도움을 받아서 행위를 멈추게 해야겠죠. 이 씨 가족이 참다 못해서 사건 발생 20일 전쯤에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그전에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이 씨의 딸인 박 씨가 계속 이제 김 씨가 본인 딸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완전 격분을 한 거예요. 쫓아가다가 언젠가 내 딸을 해코지할 수도 있다는 그 공포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화도 났을 거고. 바로 김 씨를 찾아가서 왜 우리 딸 뒤를 졸졸 쫓아다니냐. 그리고 우리 집 앞에 왜 맨날 2시간 동안 서 있냐.
2시간을 서 있었던 거야. 막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피해자인 어머니와 함께 2018년 10월에 김 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었던 거죠. 경찰이 와서 추궁을 했더니 김 씨가 너무 뻔뻔한 대답을 해요. 그리고 그 대답을 들은 경찰의 반응은 더 황당하고 어이없어요. 결국에는 이거 살인자한테 칼 쥐어준 거나 다름없는 식의 반응을 합니다. 김 씨의 대답. 나는 그냥 내 갈 길 간 건데 왜 그러냐. 그 애를 쫓아간 게 아니다. 나는 그냥 그 길이 내가 갈 길이었기 때문에 간 것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또 딱히 뭐 스토킹 행위에 대한 어떤 증거가 남아 있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뭐 계속해서 전화를 한다거나 문자를 보낸다거나 이런 게 남아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은 그냥 김 씨에게 앞으로는 오해받을 만한 행동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그냥 경고 조치만 내리고 사건을 종결해버려요. 보통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범죄들 있죠. 뭐 범인의 피해망상, 뭐 이런 사건 외에 스토킹 살인 사건들도 그렇고, 보면은 진짜 엄청난 큰 일을 당하기 전에 적어도 되게 작은 신호 한 차례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작은 신호를 정말 작게 받아들인다. 별것 아닌 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걸 놔두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어김없이 벌어지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은 사건들 보셔서 아실 것 같아요. 이날 일로 김 씨는 살인을 결심합니다. 나한테 이 씨가 항의하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네 딸까지 나를 이상한 놈 취급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해? 괴롭힌 건 너넨데? 이게 오히려 상대방 쪽이 나를 더 괴롭히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사사건건 이 씨를 언제 죽일까 틈을 보다가 결국 그날 혼자 산책로를 걷고 있던 이 씨를 발견하게 된 거죠. 이게 자신이 이제 진술을 할 때 내가 뭐 당장 언제 죽이겠다는 계획은 없었지만 발견을 우연히 한 것처럼 말을 한 건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되게 항상 그 집을 지켜보고 있었으니 그 시간에 산책을 나간다라는 걸 알고 계획적으로 접근을 한 건지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가 않아요. 바로 칼을 챙겨 나가서 이 씨를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목 부위를 공격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나서는 마치 내가 할 일을 했다는 듯이 순순히 잡혔어요. 재판 과정과 결과를 바로 전해드릴게요. 2019년 3월 1일 검찰이 김 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구형했는데 바로 다음 달에 있었던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 낮은 20년을 선고합니다. 제가 판결문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읽어는 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범행이 명백히 잔혹하고 처벌받기에는 마땅하나 결국에는 심신미약을 인정해주는 내용으로 흘러가요.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증오의 마음을 품은 뒤 무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하는 방법 등으로 보복을 준비하고 외출이 잦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해 살해했다. 범행 동기에 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데다 평소처럼 운동을 위해 외출을 나가던 피해자가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을 무차별적으로 수회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수법 역시 매우 잔혹하다. 유족들이 겪었을 충격과 상실감을 고려하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며 유족들이 지금까지 김 씨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려 왔고 앞으로도 이 사건의 충격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평생토록 그들을 괴롭힐 것임은 명백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다만 김 씨가 조현병 증상으로 인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서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했어요. 양측에서 모두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다 기각했고요. 김 씨에게는 20년 선고 후 치료 감호를 명령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김 씨의 조현병이나 심신미약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적절한 정신과적인 전문 치료를 받지 않으면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참작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항소 기각의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징역 20년이 확정돼요. 사실 형사책임 능력 기준으로 봤을 때 범죄 당시에 심신미약이 인정이 되면은 형이 감경이 되지만 책임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정상적으로 처벌받는 게 맞죠. 피해자가 운동하는 시간에 맞춰서 흉기를 들고 나갔다면 범행 계획이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량을 받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어떤 계획성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무게를 실은 것 같지는 않아요. 범인이 살인을 결심하고 칼을 챙겨서 들고 나가긴 했지만 그 계획성에 대한 부분보다는 심신장애로 인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부분을 더 인정해서 20년 형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이 유독 안타까운 이유는 사건이 벌어지고 시간이 되게 많이 흘렀는데도
현재까지도 이런 정신질환 범죄자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적지 않다는 것 때문이에요. 항상 이런 범죄 기사가 떴을 때 댓글을 살펴보면 대부분 뭐 사형시켜라, 조현병 환자들 격리해라, 언제 사고 칠지 모르는 시한폭탄들이다, 뭐 이런 의견들 되게 많은데, 이런 입장들과는 또 다르게 또 다른 시선에서는 정신질환 환자들을 무작정 범죄자로 취급하는 게 엄연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조현병 환자들을 처음부터 잠재적 범죄자로 분류를 해야 하냐, 아니면 이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시민에 불과하냐, 이 논쟁이 지금까지도 뜨거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조현병의 증상인 망상, 환각 이런 증상들이 엉뚱한 쪽으로 또 말도 안 되는 안 좋은 에너지로 세게 발산이 돼서 이런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그 병이 뭐 살인의 원인이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는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조현병이 없고 망상장애가 없는, 누가 봐도 멀쩡해 보이던 사람이 살인자가 되기도 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사실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누구나 잠재적인 살인자나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신과적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범죄로 인해서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모두가 싸잡혀서 잠재적인 살인자 취급을 받아서도 안 되겠지만, 그 정신과적 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량한 누군가가 살해된 그 범행에 대해서 참작해 주는 것도, 이거 정말 심각하게 판결 전에 고려를 해야 할 사항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사건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오늘 내용 마무리하고 다음 사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